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크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근데 꼭 바로크는 그 자체로서 설명되기가 힘들어요. 바로크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양식과의 비교에 의해서 이게 설명이 되는데, 결국은 르네상스와의 비교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는 말은 르네상스에서의 변형이라고 보면 되겠지. 변형.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아주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고대의 정신을 이어받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자명한 개념이 어떻게 바로크라는 개념처럼 변형되고 또는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바로크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하는 내용은 바로크라고 하는 그 예술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충 바로크라고 하는 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그 특징을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대략 요약을 좀 한번 해드릴 테고, 그리고 그런 바로크라고 하는 그 특징이 생겨난 사회적 배경, 또 철학적, 정신적 맥락이 그 17세기 1600년도라고 하는 그 시기에 어떻게 유통되고 있었는지, 그거에 의한 결과가 사실은 바로크일 거라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했지만, 모든 예술은 우연히 생겨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인 이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귀결이 예술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살펴보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를 살펴보는 이유는, 과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는 미래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과거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지. 우리가 활을 쏘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활을 쏘려면 그 화살을 뒤로 당겨야지만이 화살이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뒤로 많이 당기면 많이 당길수록 앞으로 나가는 그 방향이 더 정확해질 수 있겠지. 활이 그렇잖아. 활의 개념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잘 대처하고, 그래서 오늘 현재를, 미래를 위해서 잘 가꾸려면 지나간 그 과거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거를 되돌아보는 방법이 역사를 통해서 되돌아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건축의 인문학 수업을 통해서 쭉 살펴본 것처럼 예술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것이 훨씬 더 생생하고 인위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바로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르네상스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그 개념적인 구분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 특징들이 르네상스와 어떻게 다른지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게 될 내용의 전체가 될 거예요.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의 그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략 살펴봤었죠.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가장 1차적인 바로크 미술의 특징은 뭐였죠? 그림의 배경이 어둡다라는 것. 그치? 그걸 우리가 테네브리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두운 것. 또 뭐가 있었죠? 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딱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라고 하는 그 화면에 어떤 하나의 공간이 개별적이거나 독자적인 형식으로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들이 다른 공간들을 반추하는, 또 그러면서 하나의 이 화면 속에는 여러 개의 공간들이 숨어져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이 그림은 아주 역설적인 그림이에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화면에 표현되는 공간은
캔버스 안에 묘사하고자 하는, 그리고자 하는 그 대상의 공간, 그 대상의 형체가 담기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인 것이잖아, 반대. 대상을 바라보는 그 공간이 역설적이게도 화면 속에 이렇게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화면 속에서 바라보는 묘사되고 있는 그 공간과 대상이 이 거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공간 속에 들어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총 3개의 공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화실의 공간, 그리고 또 이 화실의 공간에서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공간, 이 그림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개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실의 공간, 그리고 이 현실의 공간이 반추되는 거울 속의 공간, 이런 3개의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차원적인 공간인 것이지, 그치?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스페인의 무르시아 대성당을 한번 살펴봤었죠. 스페인의 무르시아 대성당 어땠습니까? 안과 밖이 뒤바뀌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의 이 공간은 내부의 성당의 제단처럼 묘사가 되고 있고, 이 공간 속의 내부는 숲속이라고 하는 그 외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안과 밖을 이렇게 뒤바꿔 놓은 것 같은, 아까 앞에서 살펴봤었던 이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역설적으로. 이 개념적인 어떤 그 공간의 뒤바뀜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리고 또 바로크의 특징 중에 건축에서 나타나는 아주 1차적인 특징이었죠. 이렇게 휘어지고 구불거리는 가소성. 그죠? 그러니까 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열을 가했을 때 어떤 물체가 휘어지는 그런 성질, 그걸 우리가 가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소성.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건축물이 가소성의 특징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뭡니까? 르네상스 건축이 되는 거예요. 직선적이고 빳빳한 이것이 열에 의해서 구불러진 것처럼, 열에 의해서 녹아서 곡선으로 유연화된 것처럼 하는 이런 가소성. 그죠? 3가지가 있었죠. 지금까지. 어두운 것, 그 다음에 다차원적인 공간, 이렇게 휘어지고 구불거리는 가소성. 그치?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건축물이 파도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특징들. 그리고 또 어떤 경계가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직선과 직각에 의한 이 조형적 조합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것은 직선이나 직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존재하지 않잖아. 모서리가 존재하지 않잖아.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그 공간의 어떤 영역성, 그 규모를 넘어서는 어떤 시각적 확장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 오목한 것과 볼록한 것이 같이 공존함으로 인해서 그 영역감을 느끼는 사람의 어떤 이 지각을 교란시키고 모호하게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 그죠? 이게 바로크의 개념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 경계 자체가 와해되는 것. 경계 자체가 이렇게 와해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넘어서는 어떤 내부 요소들이 이 프레임의 경계를 이렇게 막 벗어나고 넘나드는 뭐 어떤 이런 개념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랄까요? 난무하는 어떤 상황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면 정원이나 분수 같은 데서 이런 이제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조각들이 그 자체로서 그냥 조각들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조각은 움직이지 않고 죽어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것들을 이렇게 물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마치 살아있어 보이는 그런 착각을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크의 조형적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조각상이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봤을 것 같아요. 이 조각상은, 이거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조각상이고, 요거는
바로크 양식의 조각상이에요. 근데 이 조각상의 내용을 보면 똑같은 인물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종족의 거인 같은 장수를 돌팔매질로 무찔러서 죽이고 평화를 찾는 어떤 이런 신화 속의 성경의 신화 속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보면 그야말로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개념이 아주 명료하게 사실은 이 두 개의 조각상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조각상은 어때요, 여러분? 이건 이제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이에요. 어때요? 마치 그리스의 조각상 같죠? 약간 S자 모양의 이 자세를 뭐라고 그럽니까? 콘트라포스라고 하는데 이 콘트라포스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최대한 자세를 안정감 있게 보이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한치의 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 그리스 시대에 공부했었던 그 이데아의 형상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못해 이상적인 그런 형태인 것이죠. 지극히도 안정적인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과 반면에 베르니니의 조각품 이 다윗상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 다윗상은 이 뒤에 배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벽 쪽에 붙어 있는 거지. 벽 쪽에 붙어 있고 다윗상이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방향은 항상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딱 집결되어 있어요. 프레임이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베르니니의 이 바로크 다윗상은 공간 중간에 있어요. 이 공간 중간에 있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미켈란젤로의 다윗상하고는 다르게 사면에서 이 조각상을 바라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다윗상은 앞에서만 바라보는 다윗상이에요. 그러니까 뒷배경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명확하게 딱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 프레임 자체가 없는 거예요. 프레임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향에서 보더라도 자유롭게 이 조각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관광지에 가가지고 이 미켈란젤로의 다윗상과 이 베르니니의 다윗상의 그 모사 조각품을 기념품으로 만약에 사가지고 왔다고 쳐요. 그래서 그거를 집안의 장식장에다가 이렇게 놓으려고 하면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은 뭐 망설일 필요도 없이 그냥 딱 놓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정면성이 명확하게 딱 뚜렷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정면성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 다윗상의 뒷면이 요 모습인데 이 뒷면을 정면으로 해놓고 장식장에 진열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잖아. 딱 누가 보더라도 얘는 정면성이 명확하게 딱 설정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베르니니의 조각상은 계속 돌려도 정면이 따로 없고 또 정면이 아닌 곳이 또 따로 없어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 두 개의 이 개념적인 차이.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의 다윗상은 정면성이 뚜렷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 베르니니의 다윗상은 정면성이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원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방향에서 보더라도 어떤 시각적 자유로움을 충족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좀 지나침이에요. 예를 들면 이 조각상을 한번 딱 보면 이 조각상의 내용이 뭐냐면 스페인의 아빌라라고 하는 도시에 테레사라고 하는 이 수녀가 있었는데 그 수녀가 어느 날 신비를 체험을 해요. 불에 달구어진 이 창을 천사가 자기 가슴에 찌르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이 극단적인 그 고통이 이 테레사 수녀에게 느껴지는 그 이 고통은 고통이라기보다는 몽환적이고 극단적인 쾌감처럼 느껴지는 이것을 베르니니가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서 속에서 누군가가 신비 체험을 하게 되면 거룩하거나 그런 개념이 돼야 될 터인데
지금 여기서 성테레사의 수녀의 표정에서 나타나는 그 느낌은 약간 관능적이기까지 해요. 성적인 쾌감처럼도 느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나침이에요. 지나침. 묘사의 지나침인 것이죠. 또 다른 지오반니 스트라짜라고 하는 바로크 조각가가 만든 이 조각상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이걸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대리석으로 만든 거예요. 돌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죠, 정말. 어떻게 인간의 솜씨로 이런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이죠. 너무 지나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리석이라고 하는 그 광물의 느낌이 또 조각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와해되어 버린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지. 관념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자체가 희미해져 버린 것이지. 우리가 계속 지금 바로크를 살펴보면서 이게 느낄 수 있는 이 개념은 뭡니까? 계속 관념의 테두리,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것이 희미해져 버리고 정형화된 것이 비정형화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변해버리는 것. 이것이 계속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로크의 느낌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베일에 덮여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 이게 대리석이에요, 여러분. 이 대리석으로 이런 표현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표현의 관념, 상식 그 자체를 초월해버리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죠. 나는 도대체 지금 이 작품을 보면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름답다라기보다는 이상하고 의아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여러분, 이 조각상이 하나의 대리석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거물로 묘사되고 있는 이것이 실제로 무슨 이 거물을 갖다 뒤집어 씌워놓은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돌을, 하나의 대리석, 그 딱딱하고 이 단단한 그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디테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그물들은 피부에 닿아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 피부와 이격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런 그물의 질감이라든가 그 유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묘사되고 있는 이런 것들. 과연 이게 지금처럼 무슨 전기로 작동되는 그런 연장이나 도구가 있어가지고 만든다면 이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인데 정말 그야말로 망치와 정을 이용해서 얘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고 그것도. 이게 실제로 이 조각상을 조사한 사람들에 의하면 단 한 군데도 망가져가지고 다시 붙인 자국이 남아있지 않대요. 하나의 돌을 전체 원석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크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음. 그러니까 바로크 조각의 이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 바로크 조각이 나타내는 그 조각품이 나타내는 그 이야기의 내용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묘사해내는 그 묘사의 기법과 그 특징 거기에 사실은 바로크의 특징이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나 중세시대의 작품들은 그 조각품이 나타내는 그 내용의 서사적 가치 이게 중요했다는 것이지. 하지만 바로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조각품의 묘사 그 자체, 그 묘사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를 신비감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베르니니의 작품인데요. 자, 여러분, 이게 조각상이에요. 이게 조각상인데 이 조각상을 확대를 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게 여러분 대리석이에요. 살아있는 실물하고
살아있는 실물하고 이 조각품이라고 하는 어떤 인공물로서의 개념하고 두 개가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물과 이 대리석 조각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구분이 안 되잖아. 다시 말하면 정말로 실물 같잖아. 정말로 실물 같잖아. 그 착시, 그것이 바로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착시 그 자체.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바로크 작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착시인 거예요. 착시. 그러니까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그 수많은 건축의 모양들과 또 조각품의 모양들이 나타내는 그 서사적인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물과 또 인공물이라고 하는 이 경계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와해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 이해가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바로크는. 그러니까 끊임없는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이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또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었던 이 바로크 미술이나 조각이나 또는 건축에 있어서의 이 사람의 이성을 뒤흔드는 이 착시, 이것도 이 바로크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겠지만 또 다른 특징 하나를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그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그림이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의 그 요하네스 베르메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요만한 사이즈인가요? 아주 좀 작은 사이즈예요. 이 그림은 네덜란드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수많은 미술품들은 네덜란드를 떠나서 전시를 위해서 반출이 될 수 있지만 이 진주귀걸이의 소녀는 법으로 딱 규정을 해놨다고 그래요. 절대로 네덜란드 땅을 벗어날 수 없도록. 그만큼 중요한 그림이겠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가 이 모나리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느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두 개의 그림, 두 명의 여인이 있어요. 어떤 쪽에 자꾸 더 신경이 쓰이고 눈이 갑니까? 여기 이 모나리자의 신경이 더 쓰입니까? 아니면 진주귀걸이의 소녀라고 하는 이 그림의 신경이 더 쓰입니까? 자꾸 눈이 가는 거는 어딘 것 같아요? 이쪽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럴까? 이 모나리자는 그야말로 어떠한 오류도 없는 완벽함의 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마치 신 같아요. 마치 신처럼 인간이지만 신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어떤 완벽함의 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주귀걸이의 소녀는 어떤 알 수 없는 묘한 끌림을 주죠. 그 알 수 없는 묘한 끌림. 우리 왜 진주귀걸이의 소녀라고 하는 이 영화도 있죠, 그죠? 이게 영화가 여러분들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길 바랍니다. 이게 영화를 보면 실제 그 요하네스 베르메르라고 하는 이 진주귀걸이의 이 소녀를 그린 이 작가, 이 화가의 집에 이 소녀가 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둘이서 약간 어떤 사랑의 싹이 일어날 듯 말 듯 하면서 결국은 모호하게 그 영화는 끝나는데, 자, 여러분, 이 여자를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순수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요부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것이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계속 이 그림에 신경 쓰이는 이유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아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극단적으로 순수한 청초한 어떤 이 소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그야말로 요부 같은
그런 느낌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음이라는 것이 알 수 없음.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나 자명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 지금 이 모나리자는 더 이상 어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 그냥 이 자체로서 이데아의 형상인 것이야. 근데 이 진주기결의 소녀는 알 수 없는 모호함이 있어요. 그 알 수 없는 그 모호함 때문에 우리는 끌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 도시의 풍경을 밤과 낮의 그 풍경 우리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똑같은 화면인데 똑같은 그 도시의 풍경인데 하나는 낮에 찍은 사진과 하나는 밤에 찍은 사진을 우리가 두 개를 맞비교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어땠어? 계속 밤 풍경에 신경이 쓰이고 눈이 간다라고 우리가 느꼈었잖아요. 왜 그럴까? 알 수 없는 그 모호함 때문이거든. 알 수 없는 모호함. 모든 것들이 다 자명하게 드러나 있으면 더 이상 흥미를 일으킬 수 없어요.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섹시한 여자의 모습은 옷을 다 벗고 있는 나체가 아니라 보일락말락한 그 실루엣의 아주 얇은 옷으로 이 살짝 비춰지는 그런 옷을 입고 있을 때 더 섹시한 감정을 가지잖아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알 수 없는 그 묘함. 그러니까 자명하게 드러나기 바로 직전에 그 알 수 없는 그 오묘함. 여기에 우리의 감각은 어떤 매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크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줄곧 그런 특징들이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것. 명확하게 결정되거나 정지되거나 굳어지지 않은 것.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즘. 강아지 키우죠. 이 강아지를 키우면 참 되게 귀엽잖아요, 그죠? 그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강아지 인형을 하나를 사서 집안에다가 들여다 놓으면 걔는 오줌도 안 싸고 똥도 안 싸고 또 신발도 물어뜯지 않고 전혀 애를 안 먹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강아지 인형보다는 그 말썽꾸러기 강아지를 더 선호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 명명백백하게 나를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거나 만족시켜주거나 다시 말하면 적나라한 존재에 대해서는 인간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아련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것, 약간 어떤 모순을 겸비하고 있는 것, 거기에 인간은 오묘함과 매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인형이라고 하는 그 정지되고 어떠한 오류도 가지지 않는,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오줌과 똥도 싸지 않는 그런 강아지 인형보다 우리를 애먹이는 그 강아지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강아지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나를 계속 자극하기 때문인 것이지. 나를 자극시키고 또 나를 애태우고. 예를 들면 지금 이 두 개의 이 초상화에서 느낄 수 있는 특징은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는 결코 나를 애태우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서 존재할 뿐인 것이야. 근데 이 진주기결의 소녀는 끊임없이 나를 애태우는 형상인 거예요. 알 수 없음. 어떻게 보면 아주 순진한, 정말 극단적으로 순수한 여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정말 끝까지 갈 때까지 간 요부처럼 보이기도 하고, 라고 하는 이 모순과 이 역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어떠한 모순과 역설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르네상스와 바로크라는 차이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특징들이 또 나오죠. 그 한스 홀바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그림 자체는 지극히 르네상스적인 그림이에요. 지극히 르네상스적인 그림이야. 어둡지도 않고요. 어떤 공간이 다차원적인 어떤 특징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상한 알 수 없는 어떤 그 의문도 이 그림 속에 품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관건은 요 밑에 들어있는, 요 밑에 나타나 있는 이 이상한 형체 때문인 거예요. 이 형체. 이 형체가 뭐냐면, 여기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 형체를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면이 아니라 옆에서 보면 요 형체로 딱 드러나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요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아주 왜곡된 이상한 어떤 나무 조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요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시점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의 그림에서 나타난 여러 개의 공간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두 개의 시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개의 시점이. 정면에서 바라보는 시점과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점.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해골은 정확하게 이렇게 딱 그 형태를 그대로 나타내지만 이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왜곡되어 보이겠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시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외상이라고 그래요. 외상. 아나모포시스라고 하는 외상의 개념이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자, 요게 없다고 치고 요것만 보면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원통 거울에 비친 형태는 나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또 요게 없이 요것만 보면 도대체 이게 뭔지 우리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이 원통 거울에 비쳤을 때는 눈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외상인 거예요, 외상. 이런 것들을. 특히 이 바로크 시대에는 이런 외상의 실험들이 화가들한테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풍경. 바다가 막 풍랑을 일으키고 배가 침몰하는 것 같은 이미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 그림을 이렇게 딱 놓고 여기에다가 원통 거울을 딱 놓으면 사람의 얼굴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크 시대의 16세기의 화가들의 섭작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외상을 연구한 이런 흔적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제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겠죠. 현대 예술가들이 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죠. 어떤 복도에서 보면 이런 관역 같은 이런 형태가 있지만 그것이 어떤 시점을 싹 벗어나면 이것들이 이렇게 깨져버리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현대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그 씨앗, 발단은 사실은 바로크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로크의 이런 이 개념성들을 이용한 현대 예술의 어떤 작품들의 종류가 아주 많죠. 자, 이런 외상을 통해서, 이런 외상의 기법들을 통해서 주로 화가들이 구현한 작품들은 천정화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정화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궁융이라고 하는 볼트, 그죠? 아치가 쭉 연결되면 천정이 궁융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 궁융을 그리는 그림의 이 기법으로 이 외상 기법이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정상적인 그림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왜곡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렸을까를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요 부분에다가 천정과 벽이 이렇게 만나는 요 부분에다가 거물을 씌워놓고 거물을 팽팽하게 당겨놓고 그 거물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거물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이 밑에서 강한 빛을 쏘면 여기에 천정에 이 그림이 투영되겠죠. 그래서 그 투영된 형태를 다시 말하면 빔 프로젝트의 원리를 그대로 구현한 거지. 그렇게 이게 그리는 그림이 이런 천정화들이에요. 이런 천정화의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 외상의 기법으로 만들어진 그림들이 바로크 성당이나 어떤 그런 건축물의 천정화에 이렇게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로마에 있는 일제수성당이라고 하는 비졸라가 만든 천정화예요. 이 밑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성당의 천정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 그림 주위에는 이 또 조각들이 막 같이 혼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밑에서 이렇게 딱 올리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게 뭐냐면 도대체 뭐가 그림이고 뭐가 조각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는 느낌은 뭐냐면, 이 그림의 내용은 뭐냐면, 천정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그 천정의 구멍을 통해서 천국이 올려다 보이는 개념이에요. 그 천국을 그야말로 환상처럼, 실제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천국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 천국을 더더욱더 실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 로마에 있는 일제수 성당의 천정을 가보면 정말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국이 이 성당의 천정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코르토나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천정화예요. 이것도 보면 이 조각과 그림이 도대체 뭐가 뭔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혼을 쏙 빼놓는 것이죠. 혼을 쏙 빼놓고 그 쏙 빠진 그 혼에다가 그 혼의 자리에 성령의 신비를 넣어놨어요. 하느님의 신비를 넣어놓는 것이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이래도 안 믿을 거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을 거야. 왜 도대체 이 정도까지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는 이런 표현까지 교회가 일삼았을까? 우리가 그 지점을 또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안드레아 포조라고 하는 이 작가가 만든 천정화예요. 이건 이제 성 이냐시오 성당이라고 하는 데에 있는 건데, 이것도 보면 밑에서 올려다 보면 이렇게 아주 입체감이 과장된 가운데 천정 꼭대기에 그리스도가 내려다보고 있어요. 신도들을 쫙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착각을 들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봤을 때 요 천정이라면 한켠에는 이런 돔이 있어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 이 돔이잖아, 그렇죠? 돔. 그 돔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 성당의 이 내부에서 반원형의 어떤 그런 구조물이, 그걸 이제 우리가 큐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큐폴라의 형상이 딱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큐폴라가 말이죠, 이거 가짜예요. 그림이에요, 그림. 마치 그러니까 이게 이 반원형의 돔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평평한 가짜예요, 가짜. 가짜의 dom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착시라고 하죠, 착시. 끊임없이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크 성당의 이 돔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막 산재해 있어요. 이 공간을 보면 사실 되게 이거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 봤을 때는 되게 이 공간이 깊어 보이죠. 뒷벽이 뒤에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되게 짧아요. 되게 짧은데 깊지 않은 데에 이렇게 깊게 보이는 이 효과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이걸 이제 도면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위치는 이 부분에서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올려다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이 평면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얘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좁아져요. 사다리꼴 모양으로. 좁아지니까 원근감이 과장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깊지 않은 복도인데도 불구하고, 계단인데도 불구하고, 그 계단이 아득하게 깊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이유는 이렇게 원근감을 과장시켰기 때문에, 원근감을 과장시켰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가 건축가임에도 불구하고 바로크에서 공간을 확대시키는 그 기법을, 그 비결을, 계속 이게 공부하고 연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리적인 공간을 더 크게 보이게 하거나, 더 멀리 보이게 하거나, 라고 하는 그런 효과들을 이런 바로크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오목한 것과 볼록한 것이 같이 이렇게 병치되면서 공간의 어떤 그런 최적감, 규모감을 모호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바로크 미술이나 조각이나 건축에서 수많은 특징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들은 결국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착시. 이 건축, 회화, 조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악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르네상스 음악은 고음과 중음이 아주 명료한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면, 바로크는 이 명료한 선율에다가 저음을 넣어서 그 명료함을 와해시키고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것이 바로크 음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연극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 무대에 있던 배우가 갑자기 관객석으로 내려오거나 하는 어떤 이런 것들, 무대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 그게 계속 우리가 미술에서도 나타나 있었고 또 조각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장르를 떠나서 뭐 조각이든 건축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연극이든 문학이든 그런 바로크적인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결국은 모호함인 거예요. 모호함. 알 수 없다는 것. 모호함.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한테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착시.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17세기의 서양은 왜 바로크라고 하는 이 개념을 낳았을까? 우리가 르네상스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 중세시대 때 아주 신에게만 몰입되어 있던 그 몽환적 이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는, 뭐 그것이 르네상스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를 재탄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재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중세시대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잠들어 있었던 그 잠들기 이전에 그리스와 로마를 고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르네상스였다고 그랬잖아요. 고대를 다시 부활시키고 고대를 다시 소환해내는 것, 그것이 르네상스였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아주 명료한 선명한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왜 이렇게 바로크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금 이렇게 흐트러뜨려 놓았을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바로크를 공부하면서 알아야 할 맥락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나는 이제 그것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르네상스에 의해서 시작된 진정한 인문학적 결론이 바로크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르네상스라는 거 하는 것은 고대를 다시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고대에 꽃피워졌던 그 인문학적 그 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뭐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시도가 르네상스였다면 그것의 결과는 바로크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문학은 뭐겠어요, 여러분? 인문학은 나 자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아서, 누가 보라고 해서, 누가 강요해서 어떤 하나의 관념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을 가지는 것, 내 관점을 가지는 것, 내 생각을 가지는 것, 남이 보는 것과 다른 나만의 시선을 가지는 것. 이게 진정한 인문학이라면 그 인문학적인 현상의 결과가 바로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문학이겠죠. 그게 바로크인 것이고, 결국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종교개혁을 위한 가톨릭의 마케팅. 르네상스가 일어난 이유는 중세라고 하는 그 맹목적인 신의 세계, 그 종교의 세계에서 벗어난 것이잖아, 그죠? 예를 들면 중세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만약에 던졌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날개가 있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중세인들한테 물었다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천국이 있겠지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내가 아이언맨이 되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죽겠죠, 뭐. 왜냐하면 대기권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없어가지고 죽어버리겠죠, 뭐.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개념이 뭘 것 같아요? 그게 과학적인 정신이, 과학적인 관념이 우리한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중세인들은 아주 몽환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로지 지금 이 힘든 삶을 접고 천국에 가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맹목적 신앙심, 신비감, 뭐 이런 것들이었겠지. 그런데 그런 신비감을 가지려면 과학적인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종교는 항상 과학과 대치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과학 정신이 없기 때문에 중세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겠지. 그런데 그 과학적 개념이 일어나게 돼버리면 중세는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 그 르네상스가 일어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과학 정신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성이 되살아났다는 것이지. 되살아난 이성으로의 관점으로 종교를 바라보면 그 종교는 설득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겠죠.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이 몽환적인 꿈의 상태에서 벗어나버린 상태가 르네상스인 것이지. 그런데 그런 과학 정신에 의해서 몽환적인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서 르네상스를 맞이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신과 인간 사이에서 끊임없는 역할을 하던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교부들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르네상스를 공부하면서 왕 중의 왕이었던 교황이 아비뇽의 그 프랑스 왕에게 잡혀가는 뭐 어떤 이런 상황까지도 일어나게 됐던 것이 르네상스였다는 것이고 중세의 몰락이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르네상스는 결국은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낳았고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중세를 무너뜨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중세에 의해서 굳건하게 유지되던 가톨릭의 그 힘이 르네상스에 의해서 와해되어 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종교,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안 그렇겠어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엘리베이터 같은 존재가 교회의 역할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허구를 인식하고 알게 되어버린 것이지. 다시 말하면 깨어나버리게 되는 것이지. 과학 정신에 의해서 어떤 이성이 되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몽환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톨릭은. 이미 사람들은 똑똑해져 버렸어. 더 이상 이제 신의 세계를 더 이상 중세의 방식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설득력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똑똑해져 버렸어. 그 똑똑해진 사람들을 다시금 그런 몽환의 상태로 빠뜨리기 위해서는 마약 같은 그런 인위적인 몽환을 다시 주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상태를 몽환적이고 신비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똑똑해져 버린 사람들을 다시 그런 몽환으로 빠뜨리려면 어지럽게 해버리거든가, 또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도록 마약을 먹여버린다든가, 또는 술을 먹여버려서 취하게 만들어버리든가, 뭐 이런 상황을 조장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크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톨릭은 그런 방식으로 반종교 개혁을 다시 이끌어내었어요. 르네상스에 일어났던 그 종교 개혁을 바로크 시대 때에 반종교 개혁으로 다시금 재전환시켰어요. 그래서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바로크는 반종교 개혁을, 가톨릭의 반종교 개혁을 이끌어내게 한 마케팅 정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아까 여러분들 이 바로크 성당 안에서 펼쳐지던 이 천정화, 현실과 비현실이 혼란처럼 일어나는 이 착시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을 다시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뒤엎는 것은 과학정신, 이성정신을 다시 몽환으로 빠뜨릴 수 있는 방식은 착시나 모함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가톨릭은 반종교개혁을 이끌어내게 돼요. 그런 개념이 지금 내가 두 번째에 반종교개혁을 위한 가톨릭의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요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 맥락이 있는데, 르네상스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항해술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더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을 찾아낸 것이지. 그 항해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게 되냐면 중국에까지 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중국에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표면상에 드러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선교사들을 중국으로까지 보내서 중국의 그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중국에까지 건너가게 돼요. 중국에 딱 건너가게 되니까 지금까지 이 서양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개념들이, 정신세계가 중국에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교사들에 의해서 서양으로 가져오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 노느라든가 노자의 육아 사상이라든가 하는 어떤 이런 개념, 또 주역 같은 이런 개념들을 서양으로 가져오게 돼요. 그것을 다시금 재해석하고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서양의 어떤 철학적 개념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예술은 철학이라고 하는 그 정신세계와 일맥상통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스 시대에 그런 예술품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그 이원론, 어떤 이런 책에 의해서 일어난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우리 헬레니즘은 또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라고 하는 이 문화가 인도라고 하는 그 문화와 합쳐지면서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는 어떤 이런 철학적 맥락, 그것에 의해서 헬레니즘 예술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르네상스에 의해서 일어난 그 항해술의 발달은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서양에서 다시금 어떤 철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철학적 개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와 공간 개념이 변화되는 거예요. 철학이 뭘 것 같아요? 철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감각하고 그래서 느끼고 이해하는 것들을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종합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철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감각하는 이것들은 결국 무엇인가, 그것을 규명하는 게 사실은 철학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지금 이게 리모컨인데 이 리모컨은 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쇠로. 이 쇠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쇠가루로 만들어져 있겠죠. 쇠가루.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이 쇠가루는 과연 무엇일까? 이 쇠가루를 계속 쪼개고 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그 밀입자의 입자는 과연 무엇일까? 를 규명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철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겠죠. 르네상스까지 이어지던 존재에 대한 개념은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물을 이루는 궁극적인 존재, 이 사물,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감각하는 이 궁극적인 존재는 르네상스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대로부터 쭉 이어져 온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쭉 이어져 온 이 개념은 뭐냐면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원소. 그걸 이제 우리가 아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소는 이런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쪼개질 수 있는 그 무엇인 거예요. 끊임없이 쪼개질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데카르트까지 이어져 온, 르네상스의 데카르트까지 이어져 온 원소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끊임없이 쪼개질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거지. 그런데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었죠. 선교사들에 의해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수많은 중국적인 철학적 개념들이 서양으로 들어왔는데 그 개념을 수용하고 그 개념을 받아서 체계화시키는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의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독일의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철학자였는데 그 철학자에 의하면 그것은 존재를 이루는 가장 궁극적인 밀입자는 원소가 아니라 모나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나드. 이 모나드는 뭐냐면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하는 모나드는 르네상스의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그 모나드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의 개념은 고대로부터 전성된 그 원소의 개념인데 그것은 끊임없이 쪼개질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라이프니츠가 다시금 재정립한 그 모나드라고 하는 그 개념은 끊임없이 쪼개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최종적인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모나드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념이 모나드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변화된 것이지. 근데 그 모나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무지개가 있다고 쳐. 무지개가. 자,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라고 하는 그 7가지 색깔의 어떤 반원형의 아치가 이렇게 대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 그것을 우리가 무지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지개를 구성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물방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 물방울은 똑같은 물방울들이 쫙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방울 하나하나는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물방울 하나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우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들이 모여서 무지개라고 하는 큰 형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비유를 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고기 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 다큐멘터리나 사진 같은 바닷속 사진들을 보면 예를 들면 정어리 떼나 멸치 떼들이 막 이렇게 막 군집을 해서 하나의 형태처럼 아주 커다란 덩어리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것들은 전체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한 마리 한 마리의 멸치와 정어리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야. 근데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멸치와 정어리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생명체인 것이잖아.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 그 물고기들은 성격도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물고기를 예를 들어서 어항 속에다가 10마리를 놓고 키워보면 걔들하고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것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름까지 하나하나 지어줄 정도로 각각의 개별적인
물고기들이라는 것이지.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런 각자의 개별적인 수많은 물고기들이 모여서 그 물고기 떼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큰 형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모든 사물을 이루는 가장 작은 것은 모나드, 다시 말하면 물고기나 또는 물방울처럼 각각의 그 자체로서 하나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 우리의 이 모든 사물을 이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하는 모나드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 이것은 결국은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까지 이어져 오던 끊임없이 쪼개질 수 있는 그 원소라고 하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개념이에요.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사실은 동시대의 사람인데, 라이프니츠가 데카르트를 이렇게 반박을 하죠. 당신의 이야기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틀린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돈이 5,000원이 필요해. 돈이 5,000원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5,000원을 빌리려고 해. 그래서 5,000원만 좀 꺼줘라 라고 그래. 근데 자네도 돈이 없어. 그래서 자네는 또 나한테 돈을 꺼주기 위해서 이 친구한테 돈을 꺼달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 친구도 돈이 없어. 그래서 또 이 친구는 이 친구한테 돈을 5,000원을 꺼주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한테 5,000원을 계속 빌려. 그럼 계속 그 5,000원을 빌리기 위한 그 행위가 계속 반복되면 과연 내 주머니에 5,000원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카르트와 같은 고전적 개념의 그 원소의 개념, 끊임없이 쪼개질 수 있는 그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흑우다,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낸 그 라이프니츠의 개념이 모나드인 것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여러분, 왜 예술의 형태에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파생적 개념이 뭐냐면 공간관이에요. 공간관. 내가 이 공간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줄 수 있을까 내가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까지 이어져오던 원소의 개념은 끊임없이 쪼개질 수 있는 그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바로크의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하는 그 원소의 개념, 다시 말하면 가장 작은 것의 개념은 모나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공간에 대한 개념도 바로크에 접어들면서, 바로크 시기로 접어들면서 완전히 바뀌게 돼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 파란색의 테두리가 있어요. 이 파란색의 테두리가 있고, 이 파란색의 테두리 안에 이런 네모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이 존재들을 에워싸고 있는 요 프레임, 이거를 바로크 이전의 사람들은 이거를 공간이라고 보았어요. 공간.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담겨있는 그 틀, 그것을 공간이라고 보았어요. 공간. 다시 말하면 이걸 공간이라고 보았죠. 우리 강의실. 우리 강의실 안에는 수많은 책상도 들어있고요. 또 이게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담고 있죠. 이걸 공간이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바로크 시기로 접어들면서 공간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공간이란 존재를 에워싸고 있는 이 틀이 공간이 아니고, 존재와 존재 사이에 있는 이 간격, 이거를 공간이라고 보아요.
존재와 존재 사이에 있는 이 간격 자체, 요거를 공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간에 대한 관념이 이렇게 다른 거야. 이 존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존재를 담고 있는 이 틀, 이것을 공간이라고 볼 것인가, 또는 존재와 존재 사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나 사이의 이 간격, 이 리모컨과 내 사이에 있는 요 간격, 이걸 공간이라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다른 관념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예술 작품들이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바뀌면서 나타난 그 변화의 특징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르네상스의 예술품들은 다 이렇게 프레임이라고 하는 개념, 이 프레임, 다시 말하면 그 공간의 틀이라고 하는 이 체계가 명료하게 존재해요. 명료하게 존재해요. 하지만 바로크의 공간관, 다시 말하면 존재와 존재 사이, 그러니까 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와 나 사이의 이 간격을 공간이라고 본다면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건축이나 조각이나 또 미술품에서 나타났던 그 개념들이 그대로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 이해갑니까?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바로크 미술이 왜 갑자기 바로크 미술은 어둡게 변했을까? 어둠으로 변했을까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실험들을 한번 해봤어요. 자, 요게 르네상스 미술이죠, 그죠? 르네상스 미술. 라파엘이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이 르네상스 화면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뭡니까? 동양의 산수화예요. 동양의 산수화. 요 두 개의 특징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얘는 명료한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런 공간 안에 요런 존재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동양의 산수화에는 공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화면만 존재하는 것이지. 화면만. 요게 산수화예요. 이 산수화는 전체가 다 하얀 배경 속에, 전체가 하얀 배경 속에 이런 사물들이 명확한 형체를 띠지 않으면서 안개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은 그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내가 포토샵에서, 여러분 포토샵 알죠? 이 포토샵에서 이미지 반전을 한번 시켜봤어요. 이미지 반전을 시키면 하얀 산수화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또 다른 산수화인데, 마원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 산수화인데, 이것도 반전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이것도 반전을 한번 시켜볼까요?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요 개념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바로크 미술을 살펴본 요 개념이 살짝 일맥상통하죠. 배경이 어둡게 변하는 것. 얘를 다시 또 반전을 시켜봅시다. 얘를 반전을 시키면 산수화의 그 어떤 여백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잖아. 이 렘브란트, 대표적인 바로크 이 미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요거를 반전을 시키면 요런 모양이 되는 것이야. 그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 때 요것도 한번 반전을 시켜보면 요런 모양이 되죠. 어때요, 여러분? 산수화의 이미지하고 일맥상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산수화를 반전을 시키면 바로크의 이미지와
또 일맥상통하죠. 왜 하필 바로크 시기에 미술품들이 이런 어둠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거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그 공간간의 변화 때문인 것이에요. 그 공간간의 변화는 또 그 전에 살펴봤었던 원소와 모나드라고 하는 그 개념에 의해서 파생된 또 하나의 관념인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서양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르네상스를 통해서 일어난 그 항해술의 발달, 그것으로 일어난 동양과의 접촉,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 개념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바로크는 그 개념적인 특징이 르네상스와 동양이 융합되어서 그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바로크는, 내가 사실 바로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대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결국은 바로크의 산물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바로크라고 하는 이 현상을 17세기라고 하는 그 어떤 한정된 시공간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크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나는 17세기가 아니라 현대인 것 같아요. 현대. 이 현대에 이 바로크라고 하는 이 착시의 개념, 모호함의 개념, 이런 것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는 이제 애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도대체 손을 그리고 있고요. 또 다른 손을 그리고 있는 계속 끊임없는 이런 알레고리, 이 어떤 순환적 알레고리. 이것도 이제 애셔의 그림인데 이걸 이제 펜로드 계단이라고 하는데 이 착시죠, 그죠?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끊임없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이런 끊임없는 이 순환의 딜레마. 이것이 바로크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17세기에 만들어진 작품들을 통해서도 계속 느꼈던 것이 지금 이 현대의 애셔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린 이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사실은 이 바로크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현대의 광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광고에서. 광고라고 하는 그 개념은 가장 중요한 맥락이 뭐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이지. 그렇잖아. 물건을 사게 만들려면 과장이라고 하는 그 수단이 필연적이에요. 필수예요. 광고의 개념은 과장이에요. 광고의 개념은 과장.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흔히 약장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약장수라고 하는 그 개념은 사람들을 홀리게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충동구매를 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그 어떤 유혹의 기술과 장치들이 광고라 하는 것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 광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착시와 또 알 수 없는 이런 이 현혹의 기술들, 이것들은 결국 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크의 결과물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겠죠. 이 광고도 보면 나 참 되게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맨홀이에요. 맨홀에서 이렇게 기미 소설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 커피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오버랩 시킨 것이지. 그러니까 어때요? 이 구멍 속에서 김이 나오니까 실제로 커피가 뜨겁게 보이는 이런 착시들. 이거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살펴봤던 바로크의 현상들이었잖아. 바로크 미술에서 나타난 특징들이었잖아.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광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상적이면 설득이 안 돼요. 이성적인 상태에서는 설득이 안 돼요.
이런 알 수 없는 미묘함, 모순적임,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 아이러니, 이것들이 광고의 핵심이잖아요. 바로크를 통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가톨릭이 다시금 반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키포인트가 지금 우리가 광고에서 보는 요 개념 때문이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로크를 반종교 개혁을 이끌어낸 마케팅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건재하잖아요.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를 통해서 똑똑해진 사람들이 더 이상 신비의 세계, 신의 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에 관심 가지지 않던 그 문제를 이 바로크라고 하는 착시의 기법으로 딱 극복해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크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로크는 수많은 이유들이 존재하죠. 바로크라고 하는 이 현상이 생겨난 이유는 수많은 이유들이, 필요 조건들이, 현상과 필요 조건들이 같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런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이 개념적 효과들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크라고 하는 그 효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톨릭은 반종교 개혁을 이끌어내고 하는 어떤 이런 순환적 알레고리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동물원 광고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아이러니를 이미지로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광고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이 터널을 지나면 휴게소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 또 시계 광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되게 웃기죠? 이게 그 휴지 디스펜스 같은, 휴지 디스펜서를 이렇게. 이거는 이제 교통사고 홍보 포스터 같아요. 얼마 전에 기아 자동차에서도 또 이런 광고가 있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허구인 것이죠. 허구. 그 허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현혹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광고의 핵심이었던 것이고 바로크는 그런 그 현혹의 기술적 밑바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도 이건 이제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현대 건축가의 그 작품인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이 바로크 건축에서 나타났던 바로크 조각에서 나타났던 그런 기법들이 현대적으로 이렇게 재해석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 막 극단적인 가소성 뭐 이런 것들이 이 프랭크 게리의 작품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자비드라고 하는 아랍계 여성 건축가의 작품. 이게 외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동대문 그 몰이죠, 이게. 그죠? 지금 여러분도 아마 서울 가면 볼 수 있는 이런 건축물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죠.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바로크에 대한 내 관심, 또 내가 바로크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어떤 이런 개념적인 이 의지들이나 어떤 이런 신념들이 사실은 이 두 권의 책 속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들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크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심층적으로 알고 싶다면 이제 한번 이런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바로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고전주의를 살펴볼 거예요. 이 신고전주의는 또 바로크하고는 완전히 전적으로 다른 개념의 예술적 특징들이 나타나는 양식이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